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대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모두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유권자를 위한 기획 취재, 그대에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취재 기자와 함께 2030 세대 중에서도 빚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베이징으로 가보죠.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 숙적 일본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잠시 후 평론가와 함께 올림픽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 자정까지 현수막 게시와 확성 장치를 이용한 연설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사전 투표는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경부선 상행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면 대한민국 경제를 재편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에서 시작해 대구,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윤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7천 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패를 당해 4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던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이 숙적 일본을 누르고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3승 3패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남은 3경기에서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4강 진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같이 있던 남성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용의자는 부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 상행선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을 따라 서로 엇갈린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산에서부터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키워드에 방점을 뒀습니까? 네, 이 후보는 오늘 부산과 대구, 대전과 서울을 누비는 이른바 경부선 상행 유세를 펼치면서 종일 국민통합 메시지를 띄울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0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이 후보는 부산항을 찾아 수출 선박 근무자들과 만났습니다. 오전 첫 거리 유세에 나섰던 부산 부전역에서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자부하면서 동시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와 정책을 펴는 통합 실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동성로로 이동해서도 최초로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되어 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아 연설했습니다. 또 이어질 대전 유세에서는 행정 수도를 완성해 충청 발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호남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국민통합 메시지를 띄우면서 첫날 유세를 마무리하는데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 긴급재정 명령과 대대적 공급 확대, 부동산 대개혁도 다짐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경부선을 훑으면서 유세에 나서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반대로 대전, 대구,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섭니다.
오늘 아침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정권 교체를 거듭 외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대해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대전에서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와 국토균형 발전, 과학기술 핵심 기반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전 일정을 마친 뒤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로 향해 섬유 자동차 산업 등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보수층의 확실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홍준표 의원도 합류합니다. 종착지인 부산에서는 서면에 있는 젊음의 거리로 이동해 청년과 공정을 키워드로 삼아 청년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20% 이상 득표율을 목표로 하는 호남권, 광주와 전주를 방문하고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로 전국을 X자로 교차해 종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셋째 날인 모레는 경기 안성, 서울 서초, 서울 종로 등 재보궐 후보 지역을 돌며 원팀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의 유세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호남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K로 향했다고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KTX를 타고 1박 2일 호남을 찾아 대선 출정식을 했습니다. 심 후보는 호남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으면서 이제 34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막을 유일한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사명을 받들고 또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로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심상정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후 심 후보는 노동 현장과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야권 단일화 국면과 마주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잇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나라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리고 그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거대 양당 두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도덕적이고 깨끗합니까? 안 후보는 대구에서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경북 영주에서 순응한 씨 종친회도 만납니다. 안 후보가 유세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에 국민의힘이 아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권력을 나눠 먹느냐, 우리끼리 하자는 의사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모교 예터에서 동문과 은사, 지지자들과 만났고 청계천과 청량리, 통인시장 일대를 종일 걸어다니며 유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영 변호사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는 증언과 관련해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오늘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공판에서 증인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 이모 씨의 증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씨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었고 이 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결제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속의 한 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주술 의식을 했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이제 선거에서 주술에 의존하는 선대위가 어딘지는 명확하다. 그것도 저주의 주술이라며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선대위 더 밝은 미래 위원회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A씨가 최근 SNS에 이제부터 오살의식을 시작하겠다며 사람 형상의 인형을 날카로운 도구로 찌른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SNS에 며칠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윤 후보에 대해 과한 저주를 퍼부었다며 사과드리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7천 명대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7,177명입니다. 전날보다 2,500여 명 늘어난 역대 최다 수치인데요. 여섯째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6배, 2주 전과 비교하면 3.1배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 3주가 확산세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월 말에서 3월 초 중순 유행 정점에 달해 하루 13만에서 17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314명, 사망자는 61명 늘어 누적 7,163명이 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아직 20%대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1%포인트 오른 26.8%,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0.9%포인트 오른 26.5%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4만 5,940명으로 하루 사이 13,800여 명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이 거리 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 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의료체계의 여력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 진단과 함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등을 모두 고려해서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패스에 대해선 18세 이상 인구의 4%에 불과한 미접종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커 거리두기보다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자가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을 약을 내일부터는 모든 동네 약국이 조제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시군구가 정한 별도 약국에서만 조제에 전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약국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영업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생업을 뒤로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장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입니다.
네, 지금 집회 준비가 한창일 텐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뒤인 2시부터 소상공인 10개 단체가 모인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시작됩니다. 경찰관들도 현장 곳곳에 배치돼 집회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요. 일단 집회 신고는 방역수칙 상한선인 299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자영업자들이 더 올 수 있지만 가능한 집회 인원을 수칙에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는 20일까지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연장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세에 연일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안 그래도 없는 손님이 뚝 끊겼다며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한 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장사를 안 하고 점심 장사 갖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풀려야 저녁 장사는 마음도 생기고 희망이 생기지. 이 거리두기 계속 하게 되면은 밤에 사람들이 한 7시 전에 사람들이 다 가요. 단체 측은 방역 체계가 전환됐지만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정부가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매출액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자체별 지원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정부 방역 지침에 저항해 24시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여의도에서 자영업자 299명이 정부 방역 지침에 항의해 릴레이 삭발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삭발 시위과 함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집회 인원이 299명을 넘기거나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코로나19 관리 체계가 재택치료 위주로 바뀐 이후 자가진단 키트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정부가 직접 공급 관리에 나섰는데요. 지난 마스크 대란 때에 이어서 또다시 사기 범행도 등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특정 업체를 사칭해서 진단키트를 특별 공급하겠다. 이렇게 허위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이 수법이 금융사기에 흔히 쓰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합니다.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한 허위 공문 발송,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됐죠. 예. 자가진단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역 지침이 달라지자 키트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특별 공급 지시라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키트를 공급해주겠다는 허위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예. 지난 11일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서울 일대에 팩스로 일괄 공문이 전송됐습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 구하기가 어려웠던 약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죠. 절반 정도가 공문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예. 제가 이 제보를 처음 받은 종로 일대의 약국을 한 10여 곳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 공문을 받았다고 했고 이 중에 3곳은 공문에 나온 대표 번호로 실제 주문도 문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정작 이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예. 한마디로 회사명을 도용한 허위 공문이었던 겁니다. 허위 공문,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좀 속기 쉬운 수법을 썼는데 공문에 보면은 복지부 특별 공급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우선 보건복지부의 특별 지시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특별 공급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 공급처는 바이오세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문서 번호와 등록 번호, 회사 로고와 문의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까지 영락 없이 공식 공문같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약사들이 혹했던 거는 단가인데요. 예. 2개에 6,500원 정도로 한 개에 3,000원 수준입니다. 기존의 약국에 납품되는 자가진단 키트는 한 개에 4,500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가짜 공문인 것을 알고 보니 허술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별 공급을 특병 공급이라고 적거나 이 팬데믹을 팬더믹으로 잘못 표기한 오타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좀 반영한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를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네, 제가 어제 오늘 이 키트를 사려고 약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예. 재고가 없다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운이 좋게도 일찍 문을 여는 약국에서 이 키트를 구하고 이 약사와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우선 이 약국에 들어오는 키트 물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 50개 정도 들어왔는데 한 200여 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루 아침 만에 좀 동이 나버리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편의점에서는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에서는 여분 키트 구하기가 급급하고 이를 이용한 허위 공문까지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약국도 피해자지만 회사명을 도용당한 이 회사도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전화 문의가 많이 왔다고 하던가요? 네, 이 팩스로 공문이 발송된 11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예. 업체 측에 문의 전화만 한 100여 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도 문의 전화가 폭증했는데요. 예. 결국 해당 업체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식 공지문을 냈습니다. 이 공문은 바이오세움 측과 전혀 관계가 없고 상호 대표 번호, 자사 로고는 맞지만 팩스 번호 이거 하나가 다르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회사명을 도용당한 업체는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중에 신고를 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팩스 번호로만 범인을 특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미지 실추된 부분이나 저희 회사가 손해를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될지를 몰라서 좀 의아합니다. 이 공문을 보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예. 이 팩스 번호만 다른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대한약사회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먼저 약국에 가짜 공문을 보내놓고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이 약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하면 키트를 보내주겠다. 성결제를 요구한 다음에 잠적해버리는 수법이 좀 의심된다. 약사회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일종의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과 유사한데요. 대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가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런 환경을 이용하여서 약국에 사기를 치고자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초에 마스크 대란 때도 이 약국을 상대로 한 유사한 사기들이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허가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허가 받은 것처럼 속여서 이 예. 약국에 팔거나 미리 선입금을 받은 채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약사들의 피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관련 뉴스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피해를 본 약국이 존재합니까?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피해를 본 약국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만난 약사들은 이전에 마스크 대란 때 다양한 사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게 사기일 수도 있다 의심을 하고 좀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에도 비슷한 수법처럼 공문을 미리 보내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속여서 팔거나 제품을 보내지 않고 선입금을 요구한 다음에 돈을 그다음에 잠적을 해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문 자체를 받자마자 그냥 폐기를 한 곳도 있었고요. 사기일 수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화 문의를 한 곳도 있었다고 했지만 예. 실제로 돈을 보내거나 주문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대한약사회도 현재까지 피해를 본 약사는 없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런데 허위 공문에 나온 이 자가진단 키트 자체가 국내 사용이 좀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문에 적힌 진단 키트는 국내에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예. 정확한 제품명은 셀트리온 디아트러스트 자가진단 키트인데요.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수출용일 뿐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은 모두 6개인데요.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회사명을 도용당한 업체는 전문가용 진단 키트만 생산을 하는 곳으로 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용 진단 키트와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이 시중에서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진단 키트가 유통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인지를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경찰의 수사도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탄 범죄는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취재한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같이 있던 남성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도주했는데요.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1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범행 직후에 용의자가 도주한 장면이 CCTV에 담겼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YTN이 확보한 CCTV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는지 문 밖으로 한 차례 밀려나더니 다시 가게 안으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1분도 되지 않아 가게에서 나온 남성,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가게 앞에서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흉기를 주머니에 숨기고 골목길로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46살 여성 김모 씨와 56살 남성 이모 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용의자는 56살 남성 조모 씨로 과거 김 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 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조 씨가 이곳에 찾아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인 밤 10시 12분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이 씨도 지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의 위치와 전화 신고한 주소가 서로 달라서 경찰이 실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기까지는 10분 가까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범행이 발생한 곳은 스마트워치에 등록된 김 씨의 가게였는데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값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 지인이 전화로 신고한 주소지로 먼저 출동했던 겁니다. 주변 수색 끝에 발견된 피해자들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씨는 숨졌고 이 씨는 얼굴과 복부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 조 씨를 추적했는데요.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야산에서 조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용의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체포가 됐다가 풀려난 뒤에 다시 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요? 네, 앞서 피해자 김 씨는 헤어진 사이였던 조 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며 자신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하자 조 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게 살인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를 즉시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조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갔고 경찰은 조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풀려났고 이틀 뒤 살인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반려한 사유에 대해 일부 혐의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5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1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를 훈육한다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린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5살 조카는 어제 저녁 집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3일 밤에 피해 아동을 폭행했고 그 이후 구토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판 신화를 이어갔던 아파트 청약시장에 지난해 말부터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경쟁률과 당첨, 가점 모두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미아동의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강북 지역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낮은 흥행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5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최저 가점 평균보다 6점이나 낮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뚝뚝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5.5대 1로 지난해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31대 1에서 17.4대 1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서울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 수요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묻지마 청약이라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일정 부분 청약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분양 개시 직후 실제 계약을 체결한 가구 비율인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지난해 말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는 미계약이 속출해 무순위 청약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의 경우 송도 자이 더스타 단지에선 당첨자의 35%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다 9억이 넘어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렇고 분양가가 안 그래도 높은데 계약금이 20%였어요. 청약 시장 찬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선별 청약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 양극화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수도권 중심의 청약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이 입지나 분양가에 따른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지역 혹은 단지별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큰 만큼 청약 시장에 뛰어들기 전 득과 실을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차종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은 20대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기획 취재 그대에게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2030 유권자 가운데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는 자영업자 이야기에 좀 주목해 봤었는데 오늘은 청년 파산 문제를 취재했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이 회생이나 또 파산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네, 먼저 전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채무 부담을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회생을 하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 보니까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전체 파산자의 3분의 1 정도가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연평균 4만 4천여 명 정도였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아버지, 부모님의 빚이, 사업 빚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사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25톤 할 때 아들 녀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그 돈을 내가 썼어요. 지금 아들 녀석은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내가 못 갚아주니까. 지금 그가 30이에요. 네, 뭐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대신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열풍 때문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투자로 빚진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자와는 달리 최근 청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시면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 청년층이 15.2% 정도로 급등을 했고 다른 연령층은 한 5.8%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 비율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전셋값 등 주거 비용이 급등을 했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근로소득보다 이제 자본소득을 통한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신분을 상승할 길은 이제 투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로 인한 손실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박하고 약간 유사하게 이제 취급을 합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조금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또 후보들도 청년층 지원 방안에 관심을 보였는데 후보들이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10대 공약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과다채무 가정의 청년들을 구원하는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3가지 소득과 저축과 대출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청년층을 지원을 하겠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시중 금리보다 더 낮게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또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2023년부터 20대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주거 관련 정책에서도 신규 공급 주택의 30%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LTV는 90%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대 보증 금지제도 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부모의 빚을 이제 자녀의 수입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다채무 가정의 청년들에게는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30만 개 창출, 그리고 청년 기초자산이라고 해서 20대 청년들에게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살이 되면 디딤돌 자금이라고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그냥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생계비 대출의 만기가 한 15년 정도로 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30년으로 연장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청년의 부채를 덜어준다기보다는 공금을 개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공약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향해서 구애해야 하는 이유, 물론 청년층이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 30대 청년 유권자는 전체의 한 31.4%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이나 젠더 이슈 등이 이제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충분히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동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젊은 연령층은 이제 투표를 하는 이들은 이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부동층이구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청년 남성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구나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다른 연령대의 부채도 많은 상황인데 유독 이 청년 부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뭐 가정의 채무를 함께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빚이 있는 청년 집단과 없는 청년 집단을 비교를 했을 때 한 평균 97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청년 집단이 일을 더 빨리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빨리 일을 구하는데 그렇게 구한 첫 일자리의 임금은 한 13만 원 정도 월 평균 더 낮았다. 그래서 부채 부담이 저소득이나 이런 저임금의 고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끊어야 된다는 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나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보다 주목해보는 그대에게 연속 보도. 오늘은 2030 빚진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는데 아시아계 증오범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의 한 아파트.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현지 시각 13일 이 아파트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20대 흑인 남성이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해 25살 노숙자인 남성은 강도 등의 혐의로 최소한 10차례 이상 붙잡히고 지난해만 폭력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정확하게 규정하진 않았지만 피해자와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증오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Our elected officials need to act. I am begging them to act so that not another life is lost. Too many lives have been lost. 에릭 어덤스 뉴욕시장은 사건 발생 후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주 유엔 한국대표부 외교관이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또 터지며 뉴욕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추모 집회를 여는 등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적 충돌로 번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정부가 비상조치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서 군사적 충돌과 강도 높은 제재 등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상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과 현지 기업 지원을 위한 철도 운송 방안과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가스 추가 구매 등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게 달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민들의 소망이 걸려있는 달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 중 하나인 달집 태우기는 보름달이 떠오를 때 달집을 태우면서 애군을 날려버리는 놀이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집 태우기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늘 밤 충청과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올려다보시면서 소원 빌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전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추위 속 눈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은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호남 내륙에 최고 7cm, 충청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광주는 0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에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한파는 금요일 오후에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올면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22일간의 선거 열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양강 후보는 모두 경부선 유세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행을 택했는데 첫날 일정에 담긴 의미, 잠시 후 여야 선대위 관계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에서 뵙겠습니다.